아, 네, 안녕하세요. 저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노래까지 셋업이 잘 돼가지고 참 기분이 좋네요.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혹시 그 들리시는지 채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크러스트에서 클레이튼 코어 개발하고 있는 김정현이라고 하고요. 이번이 이제 한국 블록체인 미업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뭐, 네. 항상 몇 가지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요. 이제 저 미업 시작은 이즈데브라고 하는 카톡 커뮤니티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디스코드 채널에 있긴 한데 여기는 뭐 크게 막 되게 활발한 채널은 아니고 그냥 저희 공지 정도로 쓰고 있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들 질의응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요거 하는 목적은 아마 계속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쓰는 이제 모든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좀 시작을 해봤고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클레이튼뿐만이 아니고 다른 블록체인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줌으로도 송출 중이니까 저희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드릴 테니까 혹시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실 때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들고 이동할게요. 네, 채용 중입니다. 정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논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저희 그 미덥 사이트에도 공유를 드렸었고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프레드 유영준 님이 이제 응애 나 앱토스 초보 밸리데이터에 대한 것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띄우고 네. 스크린이 안 되네. 잠깐만요. 스크린 쉐어가 안 되는군요. 잠깐만요. 스탑 쉐어로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그러면 네,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제목은 흥의 날 밸리데이터 초보라고 했는데 뭐 어그로 한번 끌어봤고요. 네. 저는 디스프레드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유영준이라고 하고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밸리데이터를 돌려본 적이 없었는데 지난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 앱토스 쪽에서 인센티브 테스트넷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메인넷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제를 테스트넷에서 이제 메인넷까지라고 적었는데 테스트넷에서 메인넷까지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으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디스프레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이고요. 다양한 이제 해외에 있는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액셀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나 NFT나 이제 크립토 전반적인 분야에서 리서칭 자료를 퍼블리싱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지원이라든지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했었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이제 초기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샌드박스 그리고 스택스
앱토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같이 빌딩을 해줬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같이 빌딩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앱토스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하이프를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에어드랍을 많이 해줘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밸리데이터로 이제 참여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에어드랍에 대한 사실 기대는 많이 안 했었고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앱토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더 피플이라는 이제 어원이 이제 앱토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앱토스 이제 랩스에서는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해서 이제 가장 안전하고 확장이 쉬운 모놀리틱 레이어 1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메타인데 전에 이제 페이스북의 이제 DM 프로젝트 대다수의 이제 개발진들이 이 앱토스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드 라운드에서는 이제 200밀리언 달러, 이제 시리즈 A에서는 150밀리언 달러 정도로 굉장히 많은 투자도 받은 프로젝트라서 더 하이프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센티브 테스트넷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7월 1일 정도에 이제 앱토스 쪽에서 이제 인센티브 테스트넷이 나왔다고 미디엄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팀원 분이 이거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밸리데이터를 어, 제가 그 전까지 돌려본 경험도 없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전에 저는 이제 라인 메신저 회사에서 인프라 팀에서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 포지션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웹3에서의 밸리데이터는 이제 인프라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건데, 이 웹3에서 인프라와 웹2의 인프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밸리데이팅을 한번 좀 비용이 들더라도 한번 참여해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저 말고 이제 소개해주신 티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인센티브 테스트넷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에어드랍을 같이 맡게 돼가지고 최근에 또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토스 밸리데이터 노드 스펙을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자면,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8코어에 16스레드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2.8GHz의 이제 인텔 제온 스카이레이크 이상의 버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32GB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1TB SSD를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IOPS가 원래 사실은 20K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로컬 SSD에 해당되는 경우고, 로컬 SSD를 하지 않고 그냥 별도 이제 AWS로 치면 이제 EBS라고 이제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를 따로 분리해서 쓰게 되면은 조금 레이턴시가 있었기 때문에 40K IOPS로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볼이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손익 분기를 좀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스토리지가 가장 이제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됐었던 부분이고,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사실 큰 이제 바이트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이제 1GBps 정도였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AWS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C6I에 이제 8X 라지에다가 이제 IO1 이제 아니면 2 정도 되는 EBS 볼륨으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테스트의 이제 목표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드의 평판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앱토스 측의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가 잘 동작하는지와 그리고 이게 성능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앱토스 팀에서 이거를 측정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이제 스테이킹 받은 물량을 가지고 노드가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노더가 이거를 잘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을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이제 노드 오퍼레이션인데 이제 CLI를 통해서 커맨드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더가 이거를 이제 놓치는 부분이 없었는지 앱토스에서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테스트넷 목표를 보고서 그 테스트를 이제 많이 하면 되는구나. 테스트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이제 노드 오퍼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걸 참여했던 이유가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네 가지로 나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DR, 그러니까 디제스터 리커버리, 재난 상황에서 페일오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센서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 노드에서 이제 컨센서스 키를 통해서 이제 세션을 맺고 이제 컨센서스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키가 중간에 변경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앱토스 팀에서의 가이드가 있는데 이 가이드대로 따랐을 때 앱토스가 문제없이 잘 작동하는지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아까 컨센서스 키를 가지고 노드가 컨센서스 네트워크 이제 참여를 해서 밸리데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같은 동일한 이제 컨센서스 키를 세팅을 한 다른 노드가 중간에 같은 네트워크에 참여를 했을 때 이거를 앱토스 그 코어에서 잘 밸리데이션해서 막아줄 수 있는지, 그리고 못 막아준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블록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가 만약 날아갔을 때 이 블록 스토리지를 다시 다른 피어에서 이제 싱크해서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이때 속도는 적절한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총 이제 228개 정도 노드가 참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182 아래에 순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지리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앱토스 팀에 이제 클레임 좀 불평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제 CR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이 웹3는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좀 보수적으로 노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토스 인센티브 테스트넷 2에서 이제 저런 결과를 받고 적자는 이제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즌 3에서는 조금 전략을 수정을 해서 한번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놓쳤던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해봤더니 세 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 부분인데, 사실 그 커뮤니티에 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도 많이 놓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노드 오퍼레이터들이 같이 소통을 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유심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이제 하고 대응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사실 AIT2 인센티브 테스트넷 2 시즌 2일 때 참여를 해서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다음엔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노드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애프터스 노드 바이너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배포를 한다거나 아까 이제 DR 상황에서의 페일오버를 좀 더 보강해서 시즌 3 때는 한번 참여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가지고 이제 나갔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먼저 한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커뮤니티를 좀 유심히 제가 보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노더가 어떤 영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보팅 파워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판 알고리즘이 있어요, 애프터스 쪽에. 근데 이 평판 알고리즘에서 한번 초기에 배제가 되게 되면은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AIT2일 때 제가 이제 겪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봤을 때 다른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진 노더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팀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게 돼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다음엔 좀 이 부분을 보강해서 나가자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프터스가 물론 이제 전 이제 페이스북에서 개발자분들이 이제 나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애프터스 팀도 어쨌든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좀 가정을 하고 다음에 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테스트넷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됐었는데, 그 열흘의 기간 동안 이 애프터스 팀도 굉장히 바쁘고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는 해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들어내요. 이제 부하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자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냥 바로 업데이트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감안해주지 않는 그 평판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배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이제 대응 부분인데요. 이제 애프터스 밸리데이터 노드에다가 이제 노드 익스포터랑 이제 애프터스 도커를 띄우게 되면 매트릭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프로메테우스 형식으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가지고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제 지표를 쌓고 그래파나에서 이 데이터를 패치를 해가서 이제 시각화하는 식으로 모니터링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파나 대시보드를 구성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노드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 버전이라고 하면 이제 애프터스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블록 높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드 에포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와 관련된 이제 참여한 수, 뭐 보팅 수라든지 아니면 프로포절한 개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에포크가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다음 에포크는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런 좀 디테일한 좀 일반적으로 노드 익스포터를 통해서만 이제 시스템 매트릭만 뽑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컨센서스와 관련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뽑아서 진짜로 이제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라파나를 통해서 설정을 해서 이제 이 알람에다가 이제 텔레그램 훅을 걸어가지고 알람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간단한 그냥 개인적인 팁이라고 하면은 그라파나 클라우드라고 있는데 생각보다
로그가 많이 쌓이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10 내외로 한 달에 그냥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의 라우트 53에서 이제 헬스 체크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AWS 이제 리전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헬스 체크를 해서 정상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건데,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애프터스 노드에 있는 밸리데이터가 죽으면은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헬스 체크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람다 함수를 통해서 거기다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 또한 이제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이제 운영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토스 개발팀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가정을 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했는데,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거를 목표로 하되 이머전시함, 그러니까 긴급 패치의 경우가 아니라면은 바로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야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보수적으로 커뮤니티에 이제 다른 노드 오퍼레이터들이 적용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 이후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이머전시급의 패치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으로 노드 운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빨리 할 필요 없는 거는 빨리 패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비전 1에서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버그 픽스 건이 있고 피처 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애프터스팀에서 일부러 이제 과부하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발견했을 때 대부분 이제 수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 또한 이제 빨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다른 노더들이 잘 이걸 적용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파악을 했고, 그때 만약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면은 베타 환경을 하나 따로 두어서 에토스 밸리데이터를 프로비저닝 해서 거기다가 적용을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정말 그때 이제 제 노드에다가 적용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뭐 이 방법은 사실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니까 크게 뭐 볼 부분은 없는데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이머전시한 픽스 건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관찰하는 거 없이 바로 그냥 적용하진 않고 애프터스 제 그 베타 환경에 있는 노드에다가 먼저 적용을 하고 정말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리비전 2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이 왜 어떻게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제 DR 상황에서 이제 페일오버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에 제가 돌리고 있었던 그런 리전 같은 경우는 서울 리전에서 이제 돌렸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밸리데이터 네트워크가 있고 그 밸리데이터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다른 밸리데이터들과 같이 이제 컨센서스를 통신을 하면서 애프터스의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애프터스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밸리데이터 플로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밸리데이터의 백업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웹2로 치면은 백본 이제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쪽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대체할 수 있게끔 노드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 플로드 같은 경우는 제 밸리데이터와 통신을 해서
계속 그 블록을 받아가서 싱크를 맞추고요. 그리고 기존의 제 밸리데이터는 다른 밸리데이터와 통신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뭐 지갑이 되겠죠. 그래서 지갑은 이제 최신 상태만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터 플로드나 밸리데이터로부터 이제 받아가서 상태를 동기화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포스의 이제 구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바이 리전 같은 경우는 도쿄로 했었고요.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도쿄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바이 노드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리전으로 구성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돌렸던 밸리데이터 노드 같은 경우는 TCP 6180 포트로 외부하고 통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플로드 같은 경우, 밸리데이터 플로드 같은 경우는 6182번 포트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6181 포트로 밸리데이터로부터 이제 계속 백업을 하게 돼서 밸리데이터 플로드가 구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바이 노드 같은 경우는 프로비저닝을 미리 해두고 이것도 밸리데이터 플로드인데 그냥 다른 리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181 포트로 밸리데이터 노드로부터 계속 받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백업 노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밸리데이터 노드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존 이제 DNS에 있는 정보를 바꾸고, 물론 DNS 캐시가 좀 있긴 하지만 DNS에 있는 정보를 바꿔서 바로 도쿄 리전에 있는 밸리데이터 노드로 요청을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밸리데이터 플로드를 도쿄 리전에다가 두고 백업을 계속 해뒀기 때문에 기존 서울에 있는 밸리데이터 노드가 인액티브 되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쿄 리전에 있는 밸리데이터 노드가 바로 컨센서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페일오버를 전략을 구성을 했고, 물론 이런 사항이 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테스트까지 해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커뮤니티에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한 가지 더 이제 지표를 쌓았는데요. 그건 이제 아까 이제 그라파나 같은 경우는 시스템 매트릭 지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로고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ELK 스테이크라고 부르는 좀 흔히 키바나를 통해서 지표를 받아갖고, 뭐 이런 키바나를 통해서는 이제 스로풋이라든지 레이턴시 지표를 받아서 그래프로 이렇게 오른쪽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일 비트 인풋을 해서 이제 와처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트리거를 거쳐서 인티그레이션, 서드 파티 어플과 이제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노드들을 보여주는 이제 맵 지표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나라에서 많이 참여해서 다양한 인종에 계신 분들과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228개의 노드 중에서 180이 아래에 있었는데, 이런 전략으로 이제 바꿨을 때 이렇게 거의 1위 정도 자리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고요. 테스트넷으로 참여를 했는데 사실 메인넷에 참여를 할 생각이 없었고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앱토스 팀에서 테스트넷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좀 제안을 했어요. 메인넷에 참여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당연히 좋다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고, 메인넷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방법처럼 보수적으로 노드 운영을 했을 때 지금 거의 이제 물론 1위에서 10위는 변동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보통은 채굴량으로 치는데 지난 달에 채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채굴량이 가장 많은 노드로 판단될 정도로 좋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궁금하신 점은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클레이튼 개발팀의 조셉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디엄에도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서 네, 네, 맞습니다. 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질문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지금 혹시 메인넷 지금 돌리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POS 방식이니까 네네. 어쨌든 이제 APT 코인이 좀 많이 필요할 텐데 네, 그거는 애프토스 재단 쪽에서 이렇게 뭐 제공을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애프터스팀에서 제공을 해주습니다. 그럼 대여인가요? 아니면 싸게? 아니요, 초반에 위임을 완전히 해주는 대신에, 근데 그게 사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노드에 돌리신 분하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의 경우에는 애프터스팀에서 그 초기에 있는 물량을 줬고 대신 커미션이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페널티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A4E1에서 스티브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4E1의 인사이트 디비전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기술적인 내용은 잘 안 다루는 편이어서요. 기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지금 뭐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가 저 자신한테 던졌던 5가지 질문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드리면 저희도 아까 전에 애프토스 아까 전에 디스플레이드에서 해주셨는데 저희도 밸리데이터 사업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프라 업체이고요. 저희도 지금 애프토스 제네시스 밸리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테스트넷도 참여를 했고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한테 위임을 받아서 지금 애프토스 밸리데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인프라 업체들이랑은 조금 차별점을 두는 부분이 거버넌스적인 부분이에요. 원래 이제 국내에 있는 뭐 인프라 업체들 포함해서 해외에 있는 인프라 업체들은 대부분 그냥 어떤 툴을 제공해 준다든지 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밸리데이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요. 뭐 그게 안 좋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경쟁 우위를 비교 우위를 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랑 인문학적인 인사이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버넌스적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도모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는 거버넌스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거버넌스를 하나의 서비스화 시킨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플레이하는 무대는 코스모스 쪽에서 주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좀 크립토 네이티브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웹2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좀 그런 어찌됐든 웹2 도메인 노리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웹3 도메인 노리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조금 좀 믹스처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저희는 이제 거버넌스 담당을 하고 계신 뭐 제이 같은 분 같은 경우도 나와 있네요. 네, 제이도 이제 원래는 맨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지금 거버넌스 담당을 하고 계시고 뭐 위에 계신 분들은 원래 클라우드 쪽에서 계시다가 지금 노드 오퍼레이션을 직접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에서의 어떤 도메인 논리지와 그다음에 저희 웹3 네이티브한 논리지들이 좀 합쳐져서 최대한 시너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질문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저희 코테이션 밑에다가 물음표를 해놓은 이유는 누가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좀 맞춰보시라고 이렇게 코테이션에다 물음표를 다 놨습니다.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2022년도 4월 달에 Crypto Culture has strangled Crypto Ethos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뭐 이거 한 문장으로 막 누가 얘기했다라고 딱 말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요.
디파이의 갓파더라고 불리는 안드레 크로네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2022년도 4월 달에 크립토를 은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크립토 컬처가 어떻게 보면 크립토 에토스를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 선언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왜 이렇게 크립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은 크립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크립토 컬처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왜 자기도 연 파이낸스라든지 그러니까 와이언 파이낸스 뭐 그다음에 원래는 그 팬텀 되게 다양한 블록체인들을 만들고 설계했으면서 이제 와서 크립토를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졌고 그냥 본인의 어떤 엑싯 리퀴디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정당성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한 달 후에 테라가 터졌죠. 그로부터 이제 한 5개월 후에 FTX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안드레 크로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크립토 컬처가 뭐냐? 에토스부터 볼게요. 에토스 같은 경우는 크립토가 만들어진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립토의 본질이었죠. 처음에 크립토가 시작된 이유, 크립토 레거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이제 셀프 커스터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셀프 엠파워먼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립토가 가졌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크립토 컬처는 말 그대로 람보르기니고 돈이고 그 돈으로 좀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크립토 컬처에 속하겠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이 그런 크립토 컬처가 딥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17년도 18년도 때부터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되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걸 가지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다음에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뭐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이런 삶을 뭐 많은 어떤 크립토 인플루언서들이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동경을 많이 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드레 크로네는 크립토 컬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선 그랬던 뭔가 돈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런 문화들이 많은 사람들을 단기간적으로 끌어모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테라 같은 경우도 사실 테라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숫자가 20%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숫자들과 어떤 단기적인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크립토 스페이스로 넘어오게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중요해지면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저희가 처음에 먼저 크립토를 추구했던 이유들은 상실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FTX 사태도 어, 멀리서 놓고 보면 사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태는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오버 레버리지였고 그 다음에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를 사용해서 그거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태였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 사태를 야기한 똑같은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모순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 FTX 사태 터지고 나서 저는 안드레 크로네의 글을 다시 읽고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깨닫게 된 것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 그 목적을 잃어버린 무브먼트가 되어버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과연 왜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블록체인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사실 FTX 사태 때 자기 지갑에 자기가 자산을 들고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피해는 입었겠지만 최소한 어떤 거래소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내 재산들이 우롱당하는 어떻게 보면 조종당하는 내 재산에 대한 어떤 클레임도 하지 못하는 사태를 겪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블록체인이 우리한테 주는 효용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산을 자기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금융활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해줬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면 재산을 매트리스에다 넣어놓든지 금고에 넣어놓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셀프 커스터디한 매너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제가 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빌려줄 거라는 어떤 보장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금융활동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업계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두는가, 그다음 어떤 문화, 어떤 가치, 어떤 철학 이런 거에 좀 더 우리가 열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막 CG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트위터 보면은 되게 많이 찬양을 하죠. 근데 그도 역시 어쨌든 거래소를 영위하면서 수수료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Y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 탈중앙성은 그건 뭐지? 사실 전 되게 이게 앱스트랙트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누군가가 저희가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탈중앙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게 탈중앙성일 수도 있고, 사실 지금 클레이튼 분들 많으실 텐데, 뭐 클레이튼은 뭐 중앙화되어 있냐, 뭐 어떤 부분에서 중앙화되어 있냐,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어떤 기준에서 앱토스는 또 탈중앙화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다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저희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둔 거는 제가 미디엄에 썼던 글인데요. 뭐 탈중앙화는 실패한 신인가라는 글을 쓰면서 몇 가지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꼭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개념도 비탈릭이 만든 개념이었고, 뭐 탈중앙성과 보안성과 그다음에 뭐 스케일러빌리티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개념화를 한 것도 좀 비탈릭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뭔가 프레이밍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굳이 트릴레마를 해결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목적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탈중앙화를 꼭 굳이 최대한 많은 노드를 가진 게 탈중앙화냐라고 또 하면, 뭐 이더리움이 지금 몇십만 개의 노드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결국에는 또 그것도 뭐 라이도 같은 특정 엔티티에 의해서 점유를 당하거든요. 뭐 크라켄 같은 경우도 있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그러면은 뭐 이더리움 얼마나 탈중앙화 되어 있느냐, 그냥 노드를 그냥 단위 개수로 보고서 그걸 결정했을 때 뭐 10만 개가 넘어가면 탈중앙화고, 그걸 운영하는 엔티티가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절대적인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면 탈중앙화냐, 좀 그런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질문을 던져봤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싱글 체인 맥시멀리즘은 탈중앙화냐,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체인만 무조건 옳고 내가 지지하는 체인만 무조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도 어떻게 보면 저는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과연 탈중앙화인가? 내가 믿는 체인이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내가 믿는 체인이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세상을 바이너리하게 보는 게 과연 탈중앙화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그 우선 뭐 탈중앙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좀 역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 플레이어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저희도 토큰호더한테 표를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면 저희의 고객은 어찌됐든 저희한테 위임을 해준 토큰 홀더란 말이죠. 그럼 이 홀더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체인을 이끌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대가로 위임을 받았는데 과연 그게 때로는 체인의 중립성과 체인의 본질을 좀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토큰을 위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뜻대로 따라야 되는지, 또는 저희가 더 많은 토큰 홀더들에게 투표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말 그대로 포퓰리즘이죠, 이들이 더 원하는 단기적인 대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체인의 중립성을 훼손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주노라는 그 코스모스 SDK 기반의 체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포저 16이라는 프로포저를 올라왔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유저의 그 재산을 몰수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재산을 몰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크립토 에토스에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일이었고, 체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노를 던졌는데, 결국에는 과반수 이상이 예스를 던져서 최초로 거버넌스적으로 체인이 움직여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개인의 재산을 뺏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토큰 홀더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토큰 홀더의 성향에 따라서 블록체인의 어떤 성향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블록체인은 맨 처음에 사토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립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를 가져야지만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밸리데이터로서
체인의 중립성을 가장 어떤 지선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옳냐 또 그르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되게 밸리데이터들도 다양한 성향들과 다양한 어떤 아이디올로지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어떤 밸리데이터들은 정말 토큰 홀더를 서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희처럼 어떤 체인의 어떤 본질과 중립성에 대해서 좀 더 행동하는 액티비스트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주노 16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밸리데이터도 좀 정당화가 되겠다. 좀 이제 그 바이파티스탄이라고 하는 정말 그 각각의 어떤 추구하는 사상에 맞춰서 서로 집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선 뭐 대중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대중화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해야 대중화 시킬까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 대중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뭐 다른 기술들이 대중화됐던 것처럼 그 유저들이 정말 그 블록체인에 다가가는 게 대중화냐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을 사람들이 다 지갑을 가지고 쓰는 세상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라든지 제3자를 통해서 커스터디얼한 매너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대중화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셀프 커스터디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은행업이라는 게 인류 역사, 특히 경제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은행이 제 재산을 보관해줬고 그 보관을 해서 불려줬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벤션이라고 하는 이유가 인간의 어떤 그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보호하는 걸 뿐만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금융행위를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주체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큰 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블록체인이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뭐 돈이 많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지속 가능한 돈이냐인지도 좀 질문을 해봐야겠지만 정말 지속 가능하게 수익이 좋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UI UX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시대가 올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코인베이스 가입만 하면은 컴파운더라든지 뭐 이더리움 그 디파이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코인베이스 통해서 컴파운드 이런 거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건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럼 그건 대중화로 쳐야 되는 건가? 그래서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저희는 대중화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대중들이 지갑을 가지고 정말로 저희가 지금 쓰는 것처럼 크립토 네이티브하게 쓰는 거를 대중화라고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좀 전자입니다. 저는 좀 결국엔 또 언젠가는 제3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결국에는 FTX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뭐 바이낸스를 많이 사용하고 되게 웃긴 게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퍼센티지를 보면요. 뭐 라이도를 제외하면은 다 중앙화 거래소가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run your own 노드를 하기 싫어해요. 예, 왜냐면 귀찮거든요.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돈을 버는 거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골드러시 때도 결국에는 금을 캐러 간 사람보다 곡괭이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것처럼 결국에는 언젠가 그 3자의 서드 파티에 또 기회가 생기는 게 좀 블록체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을 불편하지 않게 대신 뭔가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산업이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탈중앙성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 되게 웃겼던 게 잭 도시는 되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어떻게 보면 그 탈중앙화라는 가치에 되게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 발표를 하자마자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모순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독재자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탈중앙성을 지지하고 뭔가 이런 중립성을 지지하는 잭 도시가 뭔가 일론 머스크 하면 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좀 모순성을 느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운영하는 것보다 일론 머스크처럼 정말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 혁신을 하고 똑똑하고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을 접한 어떻게 보면 천재가 그냥 모놀리틱하게 모든 권한들을 가져다가 그냥 거버넌스적 참여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이더리움이 탈중앙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탈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정치적으로 탈중화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뭐 비탈릭의 의견이 100%다 수용되는 건 아니지만 비탈릭이 큼지막한 어떤 로드맵들을 그려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비탈릭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독재자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크 안드레센 같은 경우는 저번에 그 팟캐스트에서 비탈릭을 자유로운 독재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런 게 뭐 탈중앙성을 봤을 때 뭐 정말로 의사결정권자가 많아야지만 탈중앙성이냐, 그래서 정말로 뭔가 노드의 수가 많아야 탈중앙성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보면은 뭐 테라는 망했지만 테라 같은 경우도 도건이라는 강력한 리더가 나래티브를 만들었고 그 나래티브를 가지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테라의 가치를 신봉하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실 커뮤니티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커뮤니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없이 사람이 모이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속에 커뮤니티에 리더가 없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이 커뮤니티라면 결국엔 그 커뮤니티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각 여태까지 진영마다 그런 나래티브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런 정치적 중앙성이 어떻게 보면 나래티브를 형성하고 그 나래티브를 신봉하는 좀 광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의사개진을 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둬야지만 이 커뮤니티가 잘 될 것이냐라고 또 생각도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테라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도건이 어떤 리더로서 나래티브도 굉장히 잘 잡아줬고 방향성도 되게 잘 잡아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저는 테라가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저에게 좋은 레슨거리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셀프 커스터디도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연장선상인데 이 말은 이제 누가 했냐면은 루비 온 더 레일이라는 그 웹 프레임워크를 만든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 사람은 거의 한 8년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거부하던 사람이었어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절대로 서구 문화에선 쓰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냐면 서구 문화는 너무나도 민주주의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어떻게 뭐 정부가 뭐 계좌 동결하겠어. 정부가 계좌를 동결하거나 어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서구 문화권에서는 절대로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이 유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안티 비트코인, 안티 이더리움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2월에 필요하다라고 자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캐나다 정부 그 트러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들 시위가 있었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그 캐나다 트러커 시위를 한 사람과 그 시위한 사람에게 기부한 사람들의 계좌를 다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이네마이어 헨슨이 뭐라고 했냐면 캐나다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자기 정부와 뜻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면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기반 국가들도 언제나 정부가 개인들의 재산과 개인들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개인적인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블록체인이 라스트 리조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태까지 어떤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과연 평상시에도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저는 계속해서 뭐 디파이든 여러 가지 뭐 디제닝을 할 테니까요. 근데 정말 그 대중들에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라스트 리조트로서의 어떤 유틸리티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블록체인의 어떤 혁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셀프 커스터디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금융활동이랑 다양한 부를 이동하는 행위를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과 독립되게 움직인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효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라스트 리조트로서의 어떤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저는 이 말 자체 그 셀프 커스터디얼 파이낸셜 액티비티 자체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셀프 커스터디를 저희가 하게 된 역사가 저는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나오면서였으니까요. 하지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줘도 못 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셀프 커스터디얼한 매너로 금융활동을 하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FTX 쓴단 말이에요. 업비트 쓸 거고 바이낸스 쓸 거고 저는 인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다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의도로 다 전파되길 원하지만 결국엔 또 다 그 중앙기관 또는 강력한 권위에 의존하게 되는 인간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항상 그거의 예시로 전 프랑스 혁명이랑 미국 혁명을 들거든요.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보면은
루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서 시작을 한 정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로베스피에르라는 자쿠뱅 대표가 권한을 잡게 되고 공포 정치가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도 결국에는 폭정 때문에 단두대에서 죽는데요. 마지막에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끝났냐면 나폴레옹 황제의 군림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은 직접 민주주의로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행위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사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은 나폴레옹의 군림이었단 말이죠. 저는 인류의 역사가 딱 그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립토도 똑같잖아요. 사토시의 어떤 그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에 대한 회의와 그런 은행에 대한 막무가내로 돈을 찍어내는 행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레버리지로 인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의 굉장히 큰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적인 경제 인프라를 만들어줬는데 결국엔 또 그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이용해서 만들어진 중앙기관에 의존하게 되면서 또 과도한 레버리지 쓰는 기관들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인간의 역사는 늘 반복되지 않나. 그건 또 크립토라고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못 먹는구나. 우리는 뭔가 기술적으로 우리의 어떤 권한을 찾아줘도 우리는 못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저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모두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립토가 과연 정말로 셀프 커스터디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 거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항상 FTX 저가 이제 업계에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뭐 FTX 때문에 뭐 블록체인 망했냐? 다 물어보시더라고. 블록체인 망했냐고. 그래서 블록체인 망한 거 아니고 뭐 레버리지를 블록체인이 만든 게 아니니까요. 레버리지는 금융이 만든 거, 인간이 만든 건데 항상 그런 사건이 터지면 이제 뉴스에 엄청 크게 나고 막 몇 조 원짜리 막 은행 거래소 파산됐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되게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이 좀 그런 이상한 뭐 폰지나 하는 진짜 사기나 치는 금융 사기 치는 업계에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것만 하는 게 아닌지 되게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항상 뭐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뭐 인간이 저지른 거기 때문에 뭐 크립토 자체에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세 번째 질문이었고 네 번째 질문은 이더리움은 얼마나 그럼 성숙하냐? 뭐 이더리움이 지금 나온 지 한 8년 됐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면은 프레더샴이라고 이제 파라다임의 메이징 파트너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미니마이제이션을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개입하지 않아서 중립적인 프로토콜이 사람들에게 전국에 많이 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엔 프로토콜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성격상.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려면 성격이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더리움조차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이더리움은 궁극적으로 지금 성숙한 프로토콜이냐라고 보면 사실 이더리움도 그 스테이터스에 아직 못 온 거죠. 근데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비탈릭도 최근에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은 55% 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더리움 맨날 바뀌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바뀌어야죠. 아직 완벽히 성숙하지 않은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에게 바뀌지 않음을 기대하는 거는 사실 전 되게 많은 것들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더리움도 종국에는 거버넌스가 최소화돼서 더 이상 바뀌지 않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어떤 동등한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도달할 것이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사용하겠죠. 저는 프로토콜을 항상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질서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저희가 뭐 중력에 대해서 막 신뢰하지 않잖아요. 신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중력이나 뭐 물리적 법칙들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뢰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것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도 결국엔 그 프로토콜도 결국에는 그런 스테이터스로 가야 된다. 근데 이더리움조차도 아직까지 55%나 55%밖에 완성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뭐 매스 어덥션을 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과연 블록체인 산업이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아직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시장에 어떤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프로토콜이 궁극적으로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이루고자 하는 게 제 기준에서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프로토콜이 바뀌지 않고 펀더멘탈한 레이어로 자리 잡는 거, 전 그것이 결국에는 모든 그 이더리움을 위시한 레이어 1 체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도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노로 센츄릭으로 그 전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1월?
원래 그 전까지는 샤딩을 엄청나게 밀었었죠. 근데 샤딩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되니까 여기는 롤업 센트릭으로 바꾸고 댕크 샤딩이라는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블록 크기를 키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조차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실패를 겪고 변화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완벽성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불리시한 이유는 딱 그겁니다. 가장 오래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조차도 반밖에 안 왔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이 실패했고 어떤 것이 망했다라고 뭔가 딱 확답을 하기에는 아무것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더 마추어한 좀 성숙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쟁하고 다양한 어떤 프로토타입들을 내놓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EVM이 사실 굉장히 큰 나래티브였지 않습니까? 드래곤플라이 하셉 같은 경우도 EVM이 이번 V장의 가장 강력한 나래티브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EVM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래서 막 체인들도 막 그 TV에 올라가는 어떤 순위 같은 거 보면 트렌드를 보면은 다 EVM을 채택한 순서대로 올라갔습니다. 니어 같은 경우는 오로라라고 하는 EVM 컴패터블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니까 니어에 굉장히 많은 자본이 몰렸고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바란치 같은 경우는 C체인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컴패터블한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때 이제 TV에 엄청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이야 워낙 EVM 컴패터블 했고 클레이턴도 그렇고 EVM 호환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강력한 나래티브였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다음에도 먹힐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웹어셈블리가 미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EVM을 만든 개빈 우드입니다. 전 사실 저 개발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발자라면 본인이 만든 걸 자식처럼 아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EVM을 만들고 솔리디티를 만든 장본인이 EVM은 지금이고 웹어셈블리가 미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사실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찌됐든 지금 개빈 우드가 왜 EVM을 안 쓸까? 정말 EVM이 좋고 EVM이 본인이 만든 거라고 하면 EVM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문빔이라는 폴카단 내에도 EVM 컴패터블한 게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 웹어셈블리 기반으로 지금 빌딩을 하고 있는데 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개빈 우드랑 1대1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그냥 개빈 우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사실 지금도 보면은 와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에투스의 무VM이라든지 다양한 VM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그 VM들이 더 많이 나올수록 이제 EVM 컴패터블 하다라는 어떤 나래티브는 많이 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개빈 우드도 EVM을 죽이자 이런 말은 아니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전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기 위해서 솔리디티를 배워야 되는 환경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들이 웹2에서 하던 언어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아고릭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기반의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 다음 어떤 불사이클, 다음 나래티브는 좀 EVM 호환이라는 말은 좀 많이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EVM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영속 가능하냐, 물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겠지만 과연 EVM을 선택하는 게 언제나 능사냐라고 보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되게 나이브한 사람이긴 한데요. 개빈 우드가 아마 박사학위로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 전공을 했을 거긴 한데 개빈 우드가 세계에서 최고 권위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VM 가상 머신 쪽도 되게 많은 룸들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도전해가지고 다양한 VM 모델들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EVM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EVM 나래티브를 죽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개의 질문 다 끝났고 그냥 다른 토픽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뱅크런이라고 조롱을 하긴 했지만은
과연 SPF가 욕만 먹어야 되는 사람인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운이 안 좋았고 시장 상황이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걸러 나간 악성 매물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이 사람이 여태까지 뭔가 이 업계에서 플레이어로서 일어났던 것들은 전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럼이라는 오더북 덱스도 SPF가 만들었고 이 사람이 솔라나 자체를 어떻게 날지 플레이했는지도 되게 어,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손가락질만 할 수 있느냐. 뭐 지금 분위기는 다 이 사람을 역적 취급하고 나쁜 사람 취급하고 사기꾼 취급하는데 물론 사기를 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남긴 레거시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고민도 해보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업계에서 상처를 남기고 간 사람도 그 상처를 남기기 전까지 남긴 레거시는 좀 흡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업계 플레이어로서 되게 때로는 FTX와 알라메다를 되게 동경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과연 SBF가 그 솔라나에 기여한 기여도가 과연 무의미했느냐 그런 것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어떤 뭐 비난, 쇄도 이런 것들은 조금 접어두고 이 사람이 남긴 레거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남긴 어떤 교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뭐 다음 블러는 뭐가 가지고 오겠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뭐 하드웨어의 발전, 그다음에 한정된 자원에서의 발전,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적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사실 뭐 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이 해줘야 되고, 뭐 TSMC가 해줘야 되고, 엔비디아가 해줘야 되고, 다양한 반도체 업체들이 해줘야 되겠는데 사실 블록체인은 하드웨어 위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발전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만약에 제 핸드폰이 지금 슈퍼컴퓨터 기능을 한다면 사실 솔라나 노드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솔라나는 엄청난 용량의 데이터 센터를 요구를 하는 거고 그게 결국은 중앙화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어느 순간 하드웨어가 급진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어, 진짜 핸드폰 안에 솔라나 노드를 돌릴 수 있다고 하면 탈중앙성에 대한 나래티브 자체도 많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가 얼마큼 발전하냐, 그래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블록체인을 담아낼 수 있느냐, 더 큰 용량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한정된 자원에서 얼만큼 효율적인 어떤 트루풋을 낼 수 있느냐. 전 이런 것들을 좋게 왔던 게 전 앱토스랑 수익이었습니다. 앱토스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앱토스 같은 경우는 DMBFT 버전 4를 사용해가지고 하스터프 BFT를 좀 개조해가지고 BFT 내에서도 최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걔네들이 원래 그 수희 팀이랑 같이 DM 시절에 했던 그 개발은 V샤크였거든요. 대그 방식의 BFT였는데 파라다임 같은 경우도 V샤크랑 나와렌터스크 같은 기술들이 되게 BFT 쪽에서는 되게 진일보한 기술이라고 인정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좀 컨센서스 단에서 붙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는 팀들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앱토스 수익가 과연 뭐 페이스북 출신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받았냐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들이 정말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좀 최대한의 트로풋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지하게 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프를 그만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V샤크 나와터스크가 되게 이론적으로는 잘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좀 지켜보고 있기는 한데요. 결국엔 이런 어떤 기존의 한정된 컴퓨터 자원 속에서 어떻게 최대한의 아웃풋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는 팀들이 결국엔 다음 불사이클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당연히 해보고 있고, 마지막은 어플리케이션적 혁신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 개가 당연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일 수 있는 앱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팀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시장이 더 발전하길 바라고 더 앞으로 진보하길 바라시는 분들일 테니까 그냥 저랑 같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뭐 당연히 개발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같이 지켜보면서 좀 이 기나긴 윈터장을 좀 버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좀 길어져가지고 한 분만 딱 질문 기회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초반 발표 내용이었는데
그 준호의 프로포절 내용, 저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든 생각이 그거랑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 그때랑 조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스티브님께서 이더리움 클래식, 지금의 클래식 운영을 하다가 뭐 이더리움 클래식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더리움으로 포크해서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지금이라면은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 같으신지가, 네,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어, 사실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뭐 재산을 동결하진 않았고 포크를 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결국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원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자체가 더 오리지널리티를 가졌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저희 준호 맨 처음 했을 때도 저희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냥 우리 포크하자 이거. 포크하고 나가자라고 얘기했는데도 저희가 못한 이유는요. 저희도 회사여서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항상 저도 A4련 운영하면서 드는 게 당연히 저의 어떤 그 가슴 안에는 그 블록체인의 어떤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수호자의 어떤 마음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저희는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법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같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동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대하는 게 통과 안 됐을 때는 원래 저는 포크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게 원래 블록체인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수였고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노를 하고 그 체인에서 그냥 계속 묵묵하게 투표를 하고 있는 플레이어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도 체인 운영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운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체인 오퍼레이션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되게 크게 저 개인의 스트레스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OFAC라고 하는 기관에서 밸리데이터 단에서의 어떤 검열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토네이도 케이스에서 나온 그 익명 그 머니 런더링 프로토콜이죠. 어떻게 보면 돈 세탁을 해주는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트랜잭션들을 이더리움 밸리데이터들에게 검열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는 밸리데이터 업체들에게 야 너희 이 트랜잭션 막아, 이 트랜잭션 검증하지 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어쨌든 저희가 웹3라고 하는 뭐 가상세계에서 뭐 밸리데이터 한다고는 하지만 법인은 어쨌든 한국에 있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 체인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정부의 요청이나 정부의 어떤 강압성들에서 어떻게 좀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이관계가 상충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밸리데이터라는 직업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되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발표 하나 이거는 길지 않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끝나고 우리 저녁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는 메타오니아에서 이기성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온체인 인프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메타오니아 팀을 리딩하고 있는 이기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팀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고 발표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온체인 신화적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뭐 온체인 인프라 경험, 공공재 앱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팀을 만들었고요. 뭐 메타오니어라는 이름은 메타 안에서 개척자가 되겠다는 뜻. 작년 8월부터 시작하였고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온체인 인프라 디앱인 디스코드랑 온체인을 연결하는 디앱을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온체인 안에 인프라 디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메인넷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킬러 체인이라고 불리고 다른 메인넷보다 성능을 앞세워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서 매스 어답션을 이끌 수 있는 킬러 앱의 부재를 많이 느꼈고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체인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필요한 앱들을 만들고자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받게 되어서 KGF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온체인 인프라 확장을 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선정이 되었는데, 우선 디스코드 봇입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기존의 디스코드 봇은 저희에게 CS 문의가 반드시 필요했고, 그다음에 약간의 개발 지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많이 시스템적으로 조잡한 부분이 있었지만, KGF 이후 프로젝트 사용자가 실제로 많이 필요한 정보들, 그리고 개발자가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업데이트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튼 체인 내에서 지금 약 40개의 프로젝트에서 저희 디스코드 봇을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주로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프로젝트 이용자들이, 그리고 실제 온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길 원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받길 원하는지,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면서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플랫폼은 요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개발자 그리고 마케터 없이 이용 가능한 온체인 마케팅 플랫폼 서비스를 제작하기로 마음먹었고, 해당 플랫폼의 이름을 개발자스럽게 네이밍을 하지 못하고 빔스로 이름 지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마케팅을 위해서 G사의 상품을 이용 중인데, 이 상품을 이용했을 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공유받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는 그런 것을 좀 통합하기로 결심하였고 해당 플랫폼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아직 베타 버전이지만 지금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를 찍고 그 지갑 인증을 하신 다음에 단순하게 링크 몇 번만 클릭하시면은 에어드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되게 빨리 끝냈는데 질문을 받습니다. 앞에 QR코드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네. 아무 못 찍으신 것 같은데? 5분 선착순입니다. 이거 찍는 동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가 앱 등을 만드는데 D앱을 처음 만들러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너무 없던 게 많았습니다. 뭐 하다못해 독스 문서라던가 아니면은 API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너무 부족한 게 많았고, 개발자라면은 조금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라이브러리인 디스코드 JS나 뭐 디스코드 파이썬 같은 거를 이용하더라도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좀 냈었고, 글림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존의 온체인이 합해서 들어가져 있는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네. 한 분 정도 받고 어차피 이제 발표자분들도 같이 식사하실 거니까요.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좀 아까 이제 광고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네. 광고에서 온체인에 올라가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뭐 광고 부분이 되게 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 누구한테나 되게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필수적인 코스인데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굳이 온체인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런 이런 플랫폼 또는 서비스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은데 그 막상 온체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온체인의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굳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허울상 명목상 온체인의 개념이 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서 이건 온체인화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를 들면 어떤 지갑에서 저희가 제시한 이벤트,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지갑을 소유하고 있는 유저가 디스코드 채널에 참여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컨트랙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킨 지갑이라던가 이런 것 등을 지갑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그 퀘스트 3라는 플랫폼 말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실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벤트를 실제로 참여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만든 이벤트를 이 제공받는 유저가 특히나 온체인을 이용하고 있는 유저가 제공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계속 이제 발표자분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좀 발표할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편하게 저한테 컨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디스코드 채널이나 뭐 이지데브 방이나 저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컨택해 주시면 발표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날짜는 확정하지 못했고 조만간 정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피자 조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식사해 주시고 뭐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